최근 한국 방산업계가 강한 충격을 받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수호의 전투기 2대가 연속으로 추락했고 그 공격 주체가 전투기도 구축함도 아닌 길이 7.2m 해상 드론인 마구라 V7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드론은 수면 스키밍으로 접근해 AIM-9 계열 대공 미사일을 상승각으로 발사해 전투기를 격추했는데 이는 기존 방공교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첫 사례였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보며 즉시 한국의 기술 자산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율무인 수상정, 정밀 타격무기, 항법 센서 융합 기술, 군집 전술 알고리즘 등 차세대 전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모두 확보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을 미래 전장이 실제로 열리는 순간으로 규정했고 한국이 그 변화를 이어갈 가장 유력한 국가라는 평가가 조용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꺾이는 장면은 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2025년 12월 초 유럽 군사 전문지 디펜스 포스트와 미국 AP통신이 동시에 한 장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길이 7.2m, 폭 2.1m, 최대 탑재 중량 650kg, 항속거리 1480km, 겉보기엔 그저 작은 무인 해상정이었지만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이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하며 숨을 고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해상 드론 마구라 V7에 양옆에 AIM-9 계열 대공 미사일 2발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중을 향해 발사되는 공대공 무장을 해상 플랫폼이 쏜다는 건 기존 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공개한 영상 속에서 불덩이가 된 수호이 30 전투기 2대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격추에 투입된 마구라 V7은 고작 3척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해외 매체들은 재차 검증했습니다. 미사일 비행, 궤적, 적외선 유도 패턴, 격추 지점의 거리, 그 결과 미사일이 발사된 위치가 수면 위 불과 1m 남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기존 방공 시스템의 탐지각을 완전히 비켜가는 영역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점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마구라 V7은 속도 72km를 유지한 채 수면 스키밍으로 접근했고 높은 수면 반사율로 인해 러시아의 S-400, 판치르 S-1, 수호이 30 IRST가 가진 탐지 알고리즘을 모두 교란시켰습니다. 특히 AIM-9의 탐색기 민감도는 0점에서 0.8 마이크론 대역의 적외선 파장에 집중되는데 저곳에서 상승하며 발사할 경우 목표기의 배기 플룸 신호가 수면 반사광보다 압도적으로 강해지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이 구간에 정확히 맞물린 순간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이를 전장 패러다임 붕괴 지점이라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미 해군 분석가들은 이후 보고서에서 마구라 V7의 항속 1480km가 의미하는 바를 강조했습니다. 흑해 최대 폭이 약 1130km인 만큼 우크라이나는 흑해 전역을 단일 거점에서 덮을 수 있는 작전 방향을 확보한 셈입니다. 여기에 발전기 장착 시 최대치를 버티는 체류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전투기, 헬기, 수상함, 잠수함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국 언론도 이 흐름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서울신문은 마구라 V7이 V5 대비 항속이 거의 2배 늘어났다는 점과 탑재 중량이 480kg에서 650kg으로 증가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단순 개량이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설계 구조가 완전히 재정립된 것이고 이는 전장을 다시 쓰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의지가 반영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한국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 자신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무인 수상정 개발 라인업을 구축해왔습니다. LIG 넥스1의 중소형 USB 플랫폼, 하나오션의 무인 기반 연안전력 체계, 해군연구본부의 자율항법 기술, 여기에 국산 화율 95% 이상을 확보한 정밀 타격 무기 청엄, 초음속 타격 체계 해성5, 그리고 관성 GPS 복합항법 기반의 유도제어 기술은 마구라 V7이 보여준 새로운 교전 개념을 훨씬 높은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마구라 V7의 성능을 분석하면서 의외의 비교 대상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자율무인 수상정 계열과 정밀 유도무기 통합 능력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최근 강화하고 있는 알고리즘 기반 항법, 드론 USV, 융합 교전체계, 그리고 2024년부터 확대된 해양전장 인공지능 연구 예산은 마구라 V7과 동일선상의 기술 흐름이면서 더 넓은 확장
확장성을 가진 분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전문가들이 눈을 떼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전투기 2대를 격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해상 드론이 공군력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을 실전에서 보여준 국가가 처음 등장했고, 이 변화가 한국이 이미 준비해온 기술들과 직접 연결되는 지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흐름은 이미 시작됐고, 한국은 이 무인전장 변화에서 결코 뒤에 서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마구라 V7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장면이 국제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이유는 기술적 충격보다 전술적 전환의 무게에 있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을 들고 바다 위에서 날아오는 무기를 예상한 나라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반응 속도에서 한참 뒤처졌습니다. 수호이 30의 고속 기동은 대형 방공 플랫폼을 상대로는 유효했지만 길이 7m의 해상 드론을 향한 전술적 대비는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격차가 전술 체계의 차이에서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상 드론 운영 시 평균 통제 딜레이를 150ms 이하로 유지했고, 목표기에 IR 신호가 강해지는 상승 구간을 자동 계산해 발사각을 잡는 알고리즘을 현장에서 적용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적어도 해상 접근에 대한 탐지율이 평균 4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 전문가들의 관심이 빠르게 집중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USV와 소형 정밀유도탄 통합 기술을 축적해왔고, 탐지, 타격, 도립 과정을 하나의 교전 알고리즘으로 묶는 능력을 확보한 국가입니다. 특히 한국군이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자율임무 컴퓨팅과 저피탐 수상 플랫폼 기술은 마구라 V7이 보여준 개념을 넘어서 장거리 자율 사냥형 플랫폼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중소음 수준을 100dB 이하로 억제하는 전기식 추진체계, 하고 2m에서도 항로 오차를 1m 이내로 관리하는 자율항법 센서 기술은 이미 한국이 확보한 영역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 몇 곳은 흥미로운 비교를 내놓았습니다. 마구라 V7은 확실히 전장에서 즉흥적 혁신을 보여준 무기였지만 장거리 전파 교란 상황에서의 명중률 안정성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정밀 유도 무기 체계는 GPS 교란 30% 환경에서도 CP 편차를 20% 이하로 유지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실전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전파전이 강화될수록 누가 안정적으로 끝까지 날아가는 유도 체계를 확보하느냐가 전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마구라 V7과 다른 방식의 무기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군과 방산업계가 연구 중인 차세대 무인 수상정들은 단순 자폭형이나 단독 교전형을 넘어서 복수의 플랫폼이 네트워크로 묶여 목표를 분리 추적하는 군집 전술 구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러시아, 중국, 이란이 강조해온 기존 방공망은 매우 높은 오버로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방공 시스템의 탐지 추적, 요격 처리량은 기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기술이 이 구조와 매우 잘 맞물린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청검과 해성5에서 확보한 경량화 탄체 기술, 다중 센서 융합 알고리즘, 고출력 통신 중계 노하우를 이미 실전 전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일 플랫폼 성능이 아니라 다수 플랫폼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연합 전투 능력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내부 기술 보고서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마구라 V7은 개념의 가능성을 증명했고, 한국은 그 개념을 산업적, 군사적 체계로 구현할 인프라를 이미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군을 해상 드론으로 격추한 순간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 전장의 예고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구조를 뜯어보면 가장 먼저 이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보군에 한국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한국에 던지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전장은 다시 움직이고 있고 무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구라 V7이 보여준 개념은 플랫폼 크기와 무게가 전투력의 절대적 기준이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목표를 정확히 찾고 기습적으로 상승하며 발사하고 즉시 사라지는 방식은 전투기의 속도나 기동성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전투기의 가격은 대당 700억에서 1,400억 원대, 운영 비용은 시간당 수백만 원대에 달합니다. 반면 마구라 V7은 제작비가 2억에서 3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 구조가 쌓이면 공군력과 해군력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국이 이 흐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인 플랫폼 기술, 유도무기 기술, 항법, 센서 기술, 군집 전술
기술 알고리즘, 그리고 방산 기업들의 완성도 높은 생산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단위로 이 5가지를 모두 갖춘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 이스라엘, 한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을 본 한국 방산업계는 조용히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다음 세대 해상과 공중융합 교전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갖춰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술은 준비됐고 전장은 이미 변했습니다. 이제 그 변화를 가장 빠르게 현실로 만드는 나라가 승자가 됩니다. 한국이 그 중심에 설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25년 12월 6일 600km 날아가는 한국 SLBM 공개됐다 영상입니다. 해성5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수치보다 내부 구조가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방산업계 일부 엔지니어들은 이번 모델의 내부 배치도를 보고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예를 들어 연료 탱크 배치 방식이 기존 원통형 일체형이 아니라 3분할 구조로 나뉘어 있어 연소 과정에서 미세한 균형 변화에도 자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방식은 보통 대형 초음속 미사일에서나 볼 수 있는 구조인데 한국이 체급이 작은 미사일에서 구현했다는 점이 기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인도에서 개발한 동급 체급 미사일의 자세 안정 편차가 평균 12% 수준인데 해성5는 약 4%대로 알려져 있어 안정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램제트 흡입구배인 조정장치가 자동화되면서 고도 변화가 심한 해상 환경에서도 필요한 공기 유입량을 즉각 보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이는 기존 러시아제 기술과 비교해 반응 속도가 약 1.6배 빠르다고 국내 기술 자료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초음속 영역에서는 0.1초의 차이가 기동 가능 영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이 미세 조정 기술까지 확보했다는 점은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릴 수 없는 진전이었습니다. 해외 군사 분석 매체 글로벌 시큐리티 아시아는 한국의 램제트 엔진 소형화 능력을 동아시아 최상위권으로 평가하며 해성5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고체계 연료 배합 기술이 기존 국제 표준 대비 에너지 밀도가 약 19% 높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끈 것은 해성5가 전투기용 공대지 또는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도 기술적으로 직접 연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마하 3급 초음속 미사일을 공중에서 발사하려면 고온, 고하중을 견디는 구조 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핵심 기술인 내열 복합자의 사용량이 중요한데, 한국이 최근 발표한 차세대 복합자의 내열 소재는 내열 한계가 약 1350도까지 버티는 것으로 시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기존 항공용 복합재의 내열 한계가 900도 안팎이므로 기술 격차는 약 1.5배 수준입니다. 이 덕분에 한국은 공대공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서도 실제 설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유럽 매체 유로 디펜스 리서치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전투기용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성5 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기술 27개가 항공무기로 직접 이전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기술 축적은 곧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캐나다와 폴란드가 최근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단순히 미사일의 성능 때문이 아니라 유지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토마호크의 한발 정비 보관 비용은 약 5천만 원 수준이지만 해성 계열은 국산화율이 95% 이상이어서 유지비가 그 절반인 2천만 원대라는 점이 구매국 입장에서 매력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수직 발사관 개조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 브라모스 대비 개조 비용이 약 70% 절감된다는 장점까지 있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해성5가 가지고 있는 유도 시퀀스 구성이었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30G 이상의 회피 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는 동급 초음속 순항미사일 평균치인 18G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높은 기동성을 유지하려면 미사일의 안정화 알고리즘이 초당 수백 회의 단위로 자세를 재조정해야 하는데, 한국의 제어 알고리즘은 초당 약 570회 입력 교정이 가능해 기존 해성 계열 대비 2배 수준으로 향상된 성능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요소들은 단순 성능 향상을 넘어 한국이 초음속 무기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레벨로 진입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 자료에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최소 요격 선도 시간은 약 6에서 9초로 평가되는데, 해성5가 비행 말기 속도를 마 3.2까지 끌어올릴 경우 요격 가능 시간은
4초 이하로 떨어지며 이는 사실상 실전에서 요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에서도 이런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지 포린 디펜스 리포트는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램제트 기반 초음속 미사일을 직접 개발 배치했다는 점이 향후 동아시아 해군력 계산을 다시 해야 할 신호라고 분석했고, 유럽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유럽은 해성5의 소형화 기술을 높게 평가하며 잠수함 발사형 초음속 미사일 시장에서 한국이 향후 10년 내 2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밀리터리 유럽은 전 세계 초음속 대함 미사일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 약 21억 달러였고 2033년에는 약 89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해성5는 수출 대상국이 분명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차세대 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보도자료에서도 개발 과정의 난이도가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초음속 순항 엔진의 핵심 부품인 연소실 냉각라인과 연료 유량 제어 장치를 자체 설계해 기존 러시아제 구조보다 12% 이상 경량화하고 연소 안전 구간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단순히 빠른 미사일이 아니라 초음속으로 장시간 비행하면서도 구조하중을 견디는 진정한 전략무기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압도적이었던 건 해상과 잠수함에서 모두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이중 플랫폼 구조였습니다. 잠수함 수직발사관에서 운용하려면 길이를 줄이고 직경을 얇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경을 줄이면 내부 연료량이 감소하고 추력 유지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사거리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고밀도 고체 연료를 적용해 동일한 공간에서 기존 대비 약 22% 더 많은 에너지량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수치는 방산업계 관계자들조차 매우 놀라워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체급의 초음속 미사일 중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모델은 극히 적습니다. 미국의 LRASM은 애음속 기반이라 속도 면에서 급이 다르고, 러시아의 오닉스는 길이가 8.6m 이상이라 대부분 잠수함에서 발사가 어렵습니다. 인도의 브라모스도 대형 잠수함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용 가능합니다. 반면 한국 해성5는 길이 6.6m의 컴팩트한 체급으로 한국형 잠수함 장보고3 배치3가 가진 10개의 VLS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국의 우월성이 더욱 도드라지기 시작합니다. 해성5는 사거리, 속도, 기동성에 더해 전파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외피 처리를 강화하여 동급 미사일 대비 탐지 거리도 20에서 35% 감소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초음속으로 접근하는 미사일을 1초라도 늦게 탐지하면 요격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는 전술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다시 말해 해성5는 작은 몸체의 고속 접근, 회피 기동, 저고도 침투, 장거리 타격까지 가능한 종합형 초음속 무기이며, 이 정도를 동시에 구현한 국가는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바로 그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겹치고 해외 매체들의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해성5는 단순한 신형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본격적으로 전략 타격 체계를 확장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수함이라는 은밀함 위에 초음속이라는 속도를 올려놓는 순간 상대는 대응 시간을 거의 잃습니다. 그 효과는 계산이 아니라 공포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효과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체급과 성능을 동시에 구현하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한국은 기존 미사일 강국들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해외 전문가들이 해성5를 단순 신무기가 아니라 전략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체계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